당신이 이 말들을 듣고 있는 동안 지구상에서 1000명 미만의 사람들이 여전히 5만 년 전 인류가 살았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업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시계도 없습니다. 탄자니아의 화산암과 메마른 사바나 사이에서 하자베 핫사베, 족은 단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태양이 뜨기 전에 일어납니다. 오늘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 먹지 못하거나 식량 비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플랜 B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은 대부분의 인류가 수천 년 전에 포기한 생존의 시험이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야생동물과 진짜 다큐멘터리에 열광한다면 이 영상에서 나가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프리카의 하늘만을 덮고 맨 땅 위에 누워있으며 사자의 포효 소리가 당신의 야영지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잠들기 전에 피운 불은 이미 인겨불씨가 되었습니다. 벽도 없습니다. 문도 없습니다. 어둠과 세대를 거쳐 날카로워진 본능 외에는 당신과 야간 포식자들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자베 사냥꾼의 일상적인 아침입니다. 하자베 하자하자라고도 불리는 는 탄자니아 북부의 에야시 호수 라고 에야시, 주변 약 1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응고롱고로, 분화구 시라테라데 엔고롱고로의 그늘 아래, 그리고 과학자들이 거의 200만 년 전에 호모 하빌리스 호모 하빌릿, 화석을 발견한 올두바이 협곡 디필라데이로 디 올두바이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삽니다. 이 일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자베 족은 아마도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 거주해 왔을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그들은 카라하리, 사막의 산, 족과만 비교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 혈통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그들의 DNA는 역사서들이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자베의 구전 전통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4시기로 나뉘며 각 시기는 서로 다른 문화가 거주했습니다. 첫 번째 시기의 세상은 아카카네비, 에이카카아네베의 첫 번째 사람들 또는 고대인들라고 불리는 털이 많은 거인들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이 거인들은 도구도 없었고 불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동물이 탈진해서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며 사냥했습니다. 날고기를 먹었습니다. 거처를 짓지 않았고 나무 아래에서 잤는데 이는 하자베 족이 건기 동안 오늘날까지 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거인들은 결국 함정과 독화살을 통해 패배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입니다. 현재 인구는 1200명에서 1400명 사이를 오갑니다. 이 전체 인원 중 약 300명에서 350명만이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만으로 살아갑니다. 농업이나 상업의 보충 없이 그들이 소비하는 모든 것을 사냥하고 채집합니다. 다른 이들은 마을로 이주했거나 관광산업에서 일하거나 필요 또는 외부의 압력으로 숲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4만 년 동안 중단 없이 실천되어 온 진정한 하자베의 생활 방식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400명 미만의 사람들에게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늠해 보십시오. 400명입니다. 중형 상업용 항공기의 수용 인원보다 적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하자네, 핫자네는 지구상에 알려진 다른 어떤 언어와도 친족 관계가 없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이를 언어적 고리버, 즉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화한 고아 언어로 분류합니다. 여기에는 요람에서부터 듣고 자라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클리금과 혀 차는 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클리금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 혀 차는 소리는 한 단어를 다른 단어와 구별합니다. 하자네어는 너무 오래되고 독특해서 유네스코는 이를 취약한 언어로 분류합니다. 아이들이 배우기를 그만두어서가 아니라 그 언어가 의미를 갖는 맥락이 사바나와 함께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자베 족은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영토를 끊임없이 이동하는 20배 30명의 무리를 지어 삽니다. 영구적인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거지는 구부러진 나뭇가지로 만들고 마른 풀로 덮은 임시 거처입니다. 이는 1시간 이내에 조립할 수 있으며 이동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버려질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가축을 기르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음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찬장은 사바나 그 자체이며 매일 그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이 지평선을 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남자들은 이미 일어나 화살을 점검하고 활의 장력을 테스트하며 초기 허기를 쫓기 위해 뿌리 조각을 씹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땅을 파는 막대기,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끝부분을 가진 단순한 나무 도구와 찾은 것을 담을 짠 풀 바구니를 준비합니다. 5, 6세 이상의 아이들은 이미 어른들을 따라다니며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을 실습을 통해 배웁니다. 이론과 적용 사이에 분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급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입니다. 하자베의 영토는 지난 50년 동안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들은 20세기 중반 이후 조상 전래의 땅의 90%를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토가, 목축민들이 예다, 계곡, 베일의 예다으로 염소와 소떼를 몰고 와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자생식생을 훼손했습니다. 농부들이 비옥한 평원을 점령했습니다. 사파리 회사들은 옛 사냥터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독점 보호구역으로 바꿨습니다. 2007년에 한 사파리 회사가 전통적인 하잡의 땅을 포함하는 사냥 허가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거의 얻을 뻔했습니다. 하잡의 족 스스로가 주도한 국제적인 캠페인이 그 합의를 막았습니다. 2011년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탄자니아 정부는 700명의 하잡의 공동체가 가진 2만 헥타르 이상의 조상 땅에 대한 영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유목 소수 민족이 소유권 증서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부분적이었습니다. 다른 하잡의 공동체들은 여전히 동일한 인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의 땅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이 트기 전 야영지를 나서는 사냥꾼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키만큼이나 큰 거의 1.8m 길이의 수제활을 들고 있습니다. 활 시위는 동물의 힘줄로 만들어졌으며 현대인 중 소수만이 몇 초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장력에 도달할 때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화살은 콩고로코, 나무로 제작되며 무게와 강성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까지 신중하게 선택되고 가공됩니다. 비행을 안정시키는 깃털은 호로조 가린하 디앙고라에서 나옵니다. 금속 화살촉은 못을 두드려 만든 것으로 고대의 기술에 통합된 몇 안 되는 현대적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잡의 화살의 진짜 비밀은 금속 촉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에 있습니다. 하잡의 족은 화살에 3가지 종류의 독을 사용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사막의 장미 로사도 데세르토에서 추출한 것인데 이는 에아시 호수 근처의 일부 섬과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학명 아데니움 오베숨이라는 다육식물입니다. 준비 과정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식물의 가지를 자르거나 도끼 자루를 사용하여 줄기에 붙어있는 과육을 두드립니다. 추출된 즙은 물이 완전히 증발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끓여져 찰흙 같은 농도의 검고 끈적끈적한 물질을 남깁니다. 이 잔여물은 띠 모양으로 말려 화살촉 바로 아래에 발라집니다. 이 독에는 심장 배당체, 그리초시더 찰디아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장 기능을 방해하는 화합물입니다. 독화살이 동물의 피부를 뚫으면 이 화합물들이 혈류로 들어가 심장 근육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첫 증상으로는 과도한 침 흘림, 구토, 설사가 포함됩니다. 중독이 진행됨에 따라 동물은 약해지고 무기력해지며 비틀거리게 됩니다. 독화살을 맞은 임파라는 30분 만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기린은 쓰러지는데 최대 6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너무 커서 독이 쓰러뜨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냥꾼들은 현장에서 독의 효능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부상당한 동물을 추적할 때 그들은 혀끝으로 동물의 피 한 방울을 찍어 맛을 봅니다. 만약 맛이 쓰고 타는 듯하다면 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각 테스트는 먹잇감의 혈류 내 배당체 농도를 드러내고 동물이 쓰러지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흥미롭게도 독은 요리열에 의해 완전히 중화됩니다. 독화살에 의해 죽은 동물의 고기는 구운 후에 인간이 섭취하기에 안전합니다. 하잡의 죽은 동물이 쓰러진 장소에서 직접 고기를 먹으며 종종 조각을 잘라 임시 모닥불에 구워 먹으면서
먹잇감이 회복되지 않도록 계속 추적합니다. 장기들, 간, 심장, 신장, 폐, 고환, 은 대형 동물을 죽이는 성인식인 에페메. 의례를 마친 남자들의 특별한 특권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독은 하잡의 영토의 산악 지역에서 자라는 덩굴 식물인 스트로판투스 에미니아이에서 나옵니다. 씨앗은 사막의 장미와 비슷한 방식으로 가공되어 동일한 심장 독성 원리에 기반한 똑같이 강력한 독을 만들어냅니다. 칼리카시 케아리카시라고 불리는 세 번째 종류는 하잡의 족이 직접 만들지 않고 이웃 부족과의 교환을 통해 얻습니다. 이것은 아코칸테라 심페리 에이초칸테라 심페리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이 나무는 하잡의 영토에서는 자라지 않지만 케냐와 이티오피아에는 풍부합니다. 이 독들을 준비하는데 수반되는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의 장미를 다루는 동안 손에 우연히 상처가 나면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수액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피부를 통해 침투하여 혈류로 들어갑니다. 하잡의 사냥꾼들은 독화살을 나무잎으로 완전히 덮거나 화살촉이 우연히 접촉하지 않도록 설계된 특수 화살통에 보관하여 운반합니다. 작은 긁힘 하나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2장 사바나의 포식자들. 사냥은 해가 뜨기 전에 시작하여 열기가 견딜 수 없게 되는 시간, 보통 오전 10시 반경에 끝납니다. 사냥꾼들은 혼자 또는 둘씩 짝을 지어 나가며 결코 큰 그룹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각 남자는 기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사냥하며 나타나는 모든 새를 쏘고 벌집을 찾기 위해 모든 나무 구멍을 확인하며 바위 사이에 사는 쥐와 비슷한 작은 포유류인 바위 너구리 다모에트를 찾기 위해 바위 아래를 기어다닙니다. 멀리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냥꾼들은 독특한 휘파람 소리를 개발했습니다. 각 남자는 자신만의 소리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동료들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작은 먹잇감에는 약 40cm 높이의 아주 작은 영양인 딕딕딕딕스, 멧돼지, 홍멧돼지, 파초체로스, 개관원, 바부이노스, 원숭이 및 모든 종류의 새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동물들을 위해 하잡의 족은 독이 없는 화살을 사용합니다. 화살의 정확도는 즉사시키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부상만 입은 동물은 도망쳐서 무성한 초목 속으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팔라, 쿠드쿠드, 얼룩말, 기린, 버팔로와 같은 더 큰 먹잇감을 위해서는 독화살이 사용됩니다. 사냥꾼은 명중시킬 기회를 얻기 위해 50m 거리까지 접근해야 합니다. 나뭇가지를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 하나하나가 먹잇감을 놀라게 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접근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냥꾼은 장아지를 부러뜨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샌들을 벗습니다. 그는 몸을 굽히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며 이용 가능한 모든 초목을 은폐물로 사용합니다. 마침내 발사할 때 화살은 독이 혈류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게 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부상당한 동물은 즉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망칩니다. 사냥꾼은 발자국, 혈흔, 부러진 나뭇가지를 따라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그것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 추적 동안 그는 사반에 혼자 있으며 종종 야영지에서 멀리 떨어져 아프리카가 간직한 모든 위험에 노출됩니다. 첫 번째 위험은 뱀입니다. 하잡의 족은 뱀을 몹시 싫어합니다. 뱀은 그들이 먹기를 거부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반에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을 1시간 이내에 죽일 수 있는 블랙맘바, 맘밧 넥낫, 독이 조직 괴사를 일으키는 퍼프에더, 미보라 소프라도라, 희생자의 눈을 겨냥하는 스피팅 코브라, 초블랏 춥파데이라 등이 있습니다. 숙련된 하잡의 사냥꾼의 몸은 숲에서의 삶의 흔적으로서 뱀에 물린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하잡의 노인의 몸에 있는 흉터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60세가 넘은 사냥꾼 오낫는 말 없이도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는 흔적들을 보여줍니다. 팔에는 뱀에 물린 흉터가 있습니다. 등에는 표범에 물린 흉터가 있습니다. 사냥이나 도구 준비 중의 사고로 인한 화살과 칼 흉터, 빽빽한 덤불 속에서 추격하는 동안 피부를 뚫은 가시 흉터, 꿀을 채집하는 동안
바오바. 나무에서 떨어진 흉터. 그의 치아 절반은 이미 빠졌습니다. 그는 낡은 타이어로 만든 샌들을 신고 허리에는 틱틱 가죽으로 감싼 칼을 차고 있습니다. 가시는 또 다른 지속적인 위협입니다. 탄자니아 사바나의 식생은 아카시아와 가시 덤불이 지배적입니다. 낮에 이런 환경을 걷는 것도 이미 도전적입니다. 손전등 없이 밤에 걷는 것은 지형의 매 미터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잡의 사냥꾼들은 휴식 시간의 상당 부분을 칼끝으로 서로의 가시를 제거하는 데 보냅니다. 사바나를 몇 시간 걷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에 점진적인 문신을 새긴 것처럼 몸에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정알과 거미가 사소한 위험 목록을 채웁니다. 크기만 작을 뿐 그들의 쏘임은 쇠약하게 만들거나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사막에는 독이 신경계를 공격하여 경련과 마비를 일으키는 전갈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잡의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먼저 확인하지 않고 구멍에 손을 넣지 않는 법, 보지 않고 바위를 맨발로 밟지 않는 법, 주변 지역을 살피지 않고 땅에 눕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을 몇 초 만에 죽일 수 있는 진짜 위험은 네 발로 걷습니다. 사자들은 하잡의 족이 사냥하는 것과 같은 사바나에 삽니다. 밤이면 그들의 포효가 평원에 울려 퍼지고 사냥꾼들은 자신들과 포식자 사이에 물리적 장벽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야외에서 잠을 잡니다. 불은 대형 고양이와 동물들을 멀리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입니다. 표범은 어둠 속에서 희생자를 매복하여 조용히 공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하잡의 사냥꾼은 많은 이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만남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로 표범 공격의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사바나를 걷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도 결코 형성하지 못할 종류의 친숙함을 요구합니다. 표시된 산책로는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는 지표도 없습니다. 방문객에게 손전등 없이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잡의 족은 자신의 방을 가로지르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냅니다. 그것은 같은 영토를 수십 년 동안 이동하며 쌓인 친숙함입니다. 어둠 속의 사자 표범 하이에나가 살고 있는 1000제곱킬로미터 크기의 방 말입니다. 숙련된 하잡의 사냥꾼은 촉감으로 식물의 종류를 식별하고 별빛에 비친 실루엣으로 바위 지형을 인식하며 가시에 닿기 전에 가시가 어디에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또 다른 위협입니다.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하잡의 족은 사냥을 위해 함정이나 올가미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냥꾼이 회수하기 전에 표범과 하이에나가 함정에 걸린 모든 동물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높은 포식자 밀도는 이러한 사냥 방식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잡에 조기 1년에 몇 번만 수행하는 사냥 관습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동물성 단백질을 위해 어디까지 갈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밤에 하는 개관원 사냥입니다. 개관원들은 밤 동안 나무나 바위 절벽에서 잠을 잡니다. 10표 1, 2명의 사냥꾼 그룹이 개관원 무리가 잠자고 있는 지역을 에워싸고 활과 화살을 손에 들고 조용히 접근한 다음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합니다. 목표는 동물들이 탈출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수를 잡는 것입니다. 개관원은 위험한 먹잇감입니다. 성인 수컷은 몸무게가 최대 45kg에 달하며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5cm의 송곳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거나 부상당한 개관원은 공격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냥꾼들은 절대적인 정밀함으로 움직임을 조정해야 합니다. 빗나간 화살 하나가 그들과 안전 사이에 부상당하고 분노한 동물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하잡의 족은 개관원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하잡의 남자는 개관원 5마리를 죽이기 전까지는 결혼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농담이 있습니다. 많은 농담이 그렇듯 여기에는 진실의 토대가 담겨 있습니다. 야간 개관원 사냥에 참여하는 능력은 성숙함, 용기, 그리고 그룹과의 조정 능력을 증명합니다. 이는 모두 배우자로서 바람직한 자질입니다. 하잡의 족은 또한 현대의 시각으로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을 합니다. 바로 포식자로부터 고기를 훔치는 것입니다. 하늘을 선회하는 독수리들을 발견하면 사냥꾼들은 표시된 방향으로 달려가 사자나 표범이 갓 잡은 사체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현장을 발견하면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팔을 흔들며
포식자들을 쫓아내고 먹잇감의 일부를 훔치려 시도합니다. 하잡의 족이 소비하는 전체 고기의 약 15~25%가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사체 탈취 관습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해 보십시오. 활과 화살만으로 무장한 60kg의 남자가 방금 얼룩말을 죽인 사자들을 향해 달려가고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사자들이 그 음식 때문에 싸울 가치가 없다고 결정하기를 기대합니다. 때로는 성공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상 포식자들보다 훨씬 더 흔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어떤 야생 동물보다 더 많은 하잡의 사냥꾼을 죽이는 위험입니다. 바오밥 나무에서의 추락입니다. 꿀은 하잡의 족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인류학적 조사에서 남녀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음식으로 꼽혔습니다. 그것은 부족이 소비하는 칼로리의 약 15~20%를 차지합니다. 하잡의 족은 매우 공격적인 아프리카 꿀벌과 양은 적지만 더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꿀을 만드는 침 없는 벌을 포함하여 6월까지 다른 종의 벌로부터 꿀을 채집합니다. 침이 있는 벌의 벌집은 전형적으로 거대한 바오밥 나무 꼭대기에 있습니다. 일부는 높이가 15m에 달하고 줄기 지름이 8~9m에 이릅니다. 이 벌집들에 도달하기 위해 사냥꾼들은 올라가면서 나무 줄기에 박아 넣는 나무 말뚝만을 사용하여 나무를 기어 올라야 합니다. 이 기술은 수천 년 된 것입니다. 사냥꾼은 도끼의 뒷부분을 사용하여 줄기의 첫 번째 말뚝을 박고 그것을 밟고 서서 두 번째 말뚝을 박으며 벌집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등반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절대로 오래된 말뚝을 밟지 않는 것입니다. 말뚝은 주변을 감싸는 나무 껍질의 압력에 의해서만 고정됩니다. 껍질 뒤에 바오밥 나무 목재는 스펀지 같고 습기가 많아 어떤 저항력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껍질이 느슨해지고 말뚝은 헐거워집니다. 숙련된 사냥꾼은 올라갈 때마다 새 말뚝을 설치합니다. 부주의한 사냥꾼은 오래된 말뚝을 밟았다가 추락합니다. 한 하잡의 마을의 추장은 50년 평생 동안 바오밥 나무에서 2번 떨어졌습니다. 그는 2번의 추락에서 모두 살아남았지만 많은 이들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오밥 나무 추락은 성인 하잡의 남성들 사이에서 심각한 부상과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벌들은 작업을 쉽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꿀벌은 악명 높게 공격적입니다. 이들은 1950년대에 일부 군집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탈출했을 때 살인벌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주인공들입니다. 하잡의 족은 꿀을 채취하기 전에 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기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마른 풀 묶음에 불을 붙이고 여전히 연기가 나는 불을 들고 올라가 벌집이 설치된 구멍 안에 넣습니다. 영인은 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방출하는 경보 페로몬을 가려주어 전체 벌떼가 침입자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기가 있어도 쏘이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냥꾼들은 맨발과 맨손으로 기어오릅니다. 외부 관찰자들이 벌에 쏘이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 하잡의 족은 웃었습니다. 벌에 쏘이는 것도 즐거움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이 꿀 사냥에는 예상치 못한 동맹자가 있습니다. 바로 꿀잡이새 파사로 구이아입니다. 집박이 크기의 이 새는 벌집의 위치를 파악하고 밀랍과 애벌레를 대가로 인간을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하잡에 사람이 꿀을 찾고 싶을 때 그는 특정한 휘파람 소리를 냅니다. 만약 근처에 꿀잡이새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울음소리로 응답하고 나무에서 나무로 날기 시작하며 인간이 따라오기를 기다렸다가 발견된 벌집 근처에 내려앉습니다. 이것은 과학계에 기록된 포유류와 조류 사이에 가장 발달된 협력 관계 중 하나입니다. 이 삶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듀크 대학교 유니버시다데 듀크의 연구원들은 하잡의 족을 광범위하게 연구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산업화된 사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체적으로 활동적임에도 불구하고 하잡의 족은 매일 거의 같은 양의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인체는 분명히 다양한 활동 수준을 보상하기 위해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은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반면 하잡의 족은 가용한 모든 에너지를 움직임, 힘, 그리고 지구력으로 전환합니다. 하잡의 식단은 전적으로 야생 음식으로 구성됩니다. 사냥한 동물의 고기, 꿀벌의 꿀, 바오밥 열매, 제철 베리류,
땅에서 파낸 덩이줄기, 여성들은 식물 채집을 통해 그룹이 소비하는 칼로리의 약 70%를 제공합니다. 남성들은 동물성 단백질과 꿀을 기여합니다. 모든 것은 야영지 내에서 공평하게 공유됩니다. 고기를 가지고 돌아온 사냥꾼은 나이나 선호도 때문에 사냥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나눕니다. 즉각적인 소비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축적한다는 생각은 하자베의 사고방식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자베의 삶은 정확한 계절적 주기를 따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의 건기 동안 남자들은 훨씬 더 열렬한 사냥꾼이 됩니다. 부족한 식생은 얼룩말과 홍멧돼지 같은 동물들을 무릉덩이 주변으로 모이게 하여 그들을 찾고 매복하기 쉽게 만듭니다. 사냥꾼들은 물 근처에서 밤새도록 기다리며 마시러 오는 어떤 먹잇감에게든 독화살을 쏠 준비를 합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은 이 달 동안 녹말이 풍부한 덩이줄기를 파내어 소화를 돕기 위해 그것을 요리합니다. 11월에 비가 오면 풍경이 바뀝니다. 동물들은 흩어져 사냥이 더 어려워지지만 식물들은 꽃을 피웁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바오밥 열매가 풍부해집니다. 베리 덤불은 걷는 동안 지속적인 간식을 제공합니다. 꿀 생산은 정점에 달합니다. 어떤 달은 하자베 족에 의해 고기 없는 달로 묘사됩니다. 사냥감이 부족한 동안 꿀과 식물이 식사를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계절적 유연성은 1년 내내 급격히 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자베족의 장내 미생물 군집에 대한 연구는 인류 집단에서 기록된 것 중 가장 높은 박테리아 다양성을 밝혀냈습니다. 이 다양성은 많은 현대 질병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자베 족과 유사한 식단을 단 3일간 따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장내 박테리아 다양성을 최대 2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미생물 다양성이 인류장의 원래 상태,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인으로 살면서 갖도록 진화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하자베 족 사이에서 연가 사망률은 높으며 이는 평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을 살아남은 성인들은 현대 사회를 괴롭히는 만성질환, 비만, 제2형 당뇨병, 심장병, 대장암을 겪지 않고 종종 60세나 70세까지 건강하게 지냅니다. 그들은 체육관이나 비타민 보충제를 모릅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자베의 사회 구조는 완전히 평등주의적입니다. 추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위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야영지로 옮겨갑니다. 남성과 여성은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합니다. 아이들은 공동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친족 관계에 상관없이 어떤 성인이라도 어떤 아이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활, 화살 또는 돌담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는 것은 관대함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하자베 족은 그들의 구전 역사에서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아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파괴적인 전염병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환경에 거의 제로에 가까운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화살촉, 불에 검게 그을린 몇 개의 돌,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에 긁힌 자국 외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 방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더 많은 영토가 목축민과 농부들에게 상실됩니다. 매 10년마다 더 많은 하자베, 청년들이 돈, 직업, 그리고 현대 세계의 유혹을 찾아 마을로 끌려갑니다. 관광업은 약간의 수입을 가져다 주지만 전통 문화의 측면들을 부패시키기도 했습니다. 관광 경로 근처의 일부 하자베, 야영지는 연출된 명소가 되었으며 그곳에서 사냥꾼들은 생존을 위해 기술을 실천하는 대신 카메라를 위해 기술을 공연합니다. 관광 수입과 함께 알코올이 들어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은 일부 공동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통 지식은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지식이 의미를 갖는 맥락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소실되고 있습니다. 하자베 족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축적하지 않으며 억압적인 권력 위계를 만들지 않고 5만 년 이상 생존해 왔습니다. 현대 세계가 정신건강 위기, 비만, 외로움, 그리고 생태적 붕괴에 직면해 있는 동안 이 맨발의 사냥꾼들은 건강한 신체, 결속된 공동체, 그리고 그들을 지탱해주는 땅과의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지날 때마다 우리는 조상 지식의 살아있는 도서관을 또 하나 잃고 있습니다. 사바나의 매 헥타르가 농장으로 바뀔 때마다 우리는 결코 다시 쓰일 수 없는 인류 역사의 한 장을 지우고 있습니다. 어쩌면